예, 안녕하세요. 이제 2023년도 노동법 2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노동법에 대한 기출문제, 특히 노동법 2에 대한 파트는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주로 조문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판례도 아주 많이 나온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령이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과거보다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느끼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였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원래 노동조법이 21문제, 나머지 법이 4문제 나왔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문제가 노동조합법이 아니고 1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속법령들이 6문제가 나오는 구조로 약간 어떤 패턴이 달라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어떤 난이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고요. 평이한 문제 중심으로 주제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 짧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답 중심으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설을 보실 분들은 문제집에 상세하게 이 기출 문제 해설집에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회나 대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임원에 대한 임원의 선임은요,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임원의 해임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조항에 있는 것들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틀린 지문.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 약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임원에 대한 선임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과반수인데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단지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약에 있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하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이제 2개가 되는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틀리고 맞고 틀린 지문이에요. 자, 어떤 구조가 하면은 원래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면제심의위원회는 중노에 두는 게 아니고 근로시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 두는 것인지에 대한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면제 한도를 정해놨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한정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제 초과하는 부분의 한정에서 무효가 된다. 맞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법령을 보시면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특이하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노무부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들을 경산회 위원장에 통보해주게 되면 통보한 대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조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2개가 맞는 거니까 3번이 되는 구조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회계감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정기 회계감사를 시킵니다. 그때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대표자가 회계감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지문이니까 법조항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번 이제 지문이죠.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최신 판례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첫 번째로 지불하고 하더라도 설립 신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로 정천노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노조가 아닌 거죠. 이때는 신고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적부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3번 내용의 지문들은 약간 생뚱맞은 내용이긴 하죠. 이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 그 정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생겼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었냐면 이게 시행령 구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행령 구조. 자, 시행령 구조가 설사 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조합법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 노조 통보를 노조 설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2조 4호 옛날 지금은 사라진 조항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2조 4호 강목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조 설립 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행정 완성이. 여기에 따라서 정교조가 그 당시 철회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뭐를 다투냐면 이 시행령에 대한 이 조항이 만약에 노조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설립신고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처리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행령에 나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에 나와 있지 않고 시행령에 떡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법의 한계를 넘어선 법률에 없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따라서 시행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뭐 시행령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가지고 위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위임하게 되면은 갑자기 시행령이 나오는 거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었던 거죠. 그 당시 정교조 사건에서 나왔던 그런 판례 법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조항은 다르게 바뀌어 있거든요. 따라서 약간 생뚱맞은 그런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중요한 지문이지만 이미 사라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우리 판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나머지 4번은 이제 어떤 지분화 분리라고 하더라도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 혹은 기업별 노조와 유사하다는 경우에는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주 이제 특이한 판례 중에 하나죠.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조가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만든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든 거죠. 어용노조를. 자,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설립신고는 또 된 겁니다. 이게. 설립신고는 하고 있는 한 구조. 이미 신고증이 교부된 노조예요. 그때 이 다른 노조가 이 노조 무효다.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럼 과연 다른 노조가 이 노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 판례 입장은 이 노조에 대한 이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이 노동조합도 이 노조에 대한 설립 무효 확인의 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에 돼 있습니다. 최근 판례 내용들을 문제화시킨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고요. 자, 30번을 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이죠. 자, 1번이 틀린 겁니다. 1번은 이제 규약이 노동법 위반하게 되면은 그때는 행정완성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규약, 2번에 규약도 법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자, 3번은 원래 규약과 총회에서 각각 의결사항을 구분해 정하고 있으면 구분된 데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규약 개정만큼은 설사 대의원회 사항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가 규약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판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총회인준 받게 되는데 이 총회인준이 어떤 노동자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제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노동조합원이 이게 조합을 상대로 해서 노조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이제 돈을 안 주게 되면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규정을요. 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를 상대로 해서는 소송할 수 없다 이런 규약 내용은요.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약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규약은 무효가 되는 구조예요.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31번 문제 노조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히 법내 노조, 법의 노조의 문제인데 법인으로 하려고 해요. 법인으로 하려고 하면은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죠. 행정안청에 등기를 해요, 그죠?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할 거면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31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그 조합원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 예, 우리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 외의 노조인 경우, 이제 법의 노조인 경우에는 노동쟁의 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법 내 노조가 아니더라도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못해요. 법의 노조는 노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원래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31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3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원래 조합 활동은 사업장 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종사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조합 활동 할 수 있다. 우리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수업이 체결된 사용자는 단체별 명무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경우에도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서는 이제 해고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 법에서는 유연수업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에서 제명했다. 이 경우에는 해고해서는 안 돼요. 혹은 다른 노조를 탈퇴해서 다른 노조를 가입했다 혹은 조직했다 이 경우도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들은 유연수업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유연수업이 있는 겁니다.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쨌든 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를 한 거죠. 근데 이 해고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판례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판례가 녹아져 있는 건데 어떤 조합원이 탈퇴를 한 거예요. 이 노조가 있었고 노조의 조합원이 이제 탈퇴하신 겁니다. 탈퇴했는데 보니까 노조랑 사용자랑 유연수업장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럼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거예요. 해고했을 경우에 이제 이 탈퇴한 조합원, 해고된 근로자가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안 되고 먼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게 먼저 되면은 이게 승소하면은 해고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틀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는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고 무효 확인의 소하고는 이제 별개, 그러니까 해고가 취소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조합원의 지위를 구하는 그 소송인 것이지 이걸 했다고 해서 해고가 취소가 된 거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판례 맥락에서 나온 그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합원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있는 그런 소송은 아닌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소극 단결권의 문제죠. 소극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33번을 보겠습니다. 자, 교섭단위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래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나 혹은 노조가 신청하게 되면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할 수도 있어요. 노조나 사용자 신청 받아가지고 분리된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도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다. 언제 그러면 분리와 통합에 대한 신청하는 거냐?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대표노조가 확정됐으면요. 대표노조가 결정된 날 이후에 여기에 대한 분리 혹은 통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게 대표노조가 결정되게 되면 결정된 날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4번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해산에 대한 문제.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죠. 잘 나오는 문제 하지만 자, 34번입니다. 해산에 관한 문제. 해산하게 되면은 해산한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요거는 15일 이내에 해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휴면 노조인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개입하기 때문에 신고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용 경우에는 15일 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해산 결의했다 해산하고요. 분할로 소멸했다 해산하고요. 그 다음에 규약으로 정해졌다 이런 경우에도 해산하는 구조입니다. 자, 휴면 노조인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게 되면은 노조를 해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공동대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대표 의무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한 노조가 이제 공동대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에요? 3개월 안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뭐, 이 항의 내용들은, 자, 이번의 내용들은, 이거는 이제 공동대표 의무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차별하지 마세요. 누가요? 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누구를요?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서 합리적 요소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동대표 의무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정심을 하게 되면은 노동위원회가 조사하고 신문합니다. 일반적인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증인 출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차별을 받았는데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용자 혹은 대표노조가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노조가 지금 차별한 거니까 이때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표노조가 주장,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는 구조예요. 자, 이제 36번을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죠.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
단협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이걸 행정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배약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그리고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단체배약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7번 단체 교섭 및 단체배약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대표노조의 대표자는 참여한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조를 대표하는 노조가 아니에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 교섭 권한과 단협 체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자,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2번도 만약에 이제 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부터입니다.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협을 체결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기산점이 이제 틀린 문제인 거죠. 자, 이번도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를 받게 되면은 이 사실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는 내용이 5일이 아니고 7일이죠. 7일간 사실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하지 않거나 이게 다르게 공고를 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구조가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맞죠. 단협의 신고는 쌍방이 연명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용은 조항이 있는 거죠. 우리 법조항에 있는 겁니다. 점유 배제해서 조업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안전보호실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유지를 방해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관청하고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행령에 나와 있죠. 이것도 시행령 조항을 문제 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피켓팅이 정당화지기 위해서는 언어적으로 평화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력을 행사해서 위력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 자, 그 다음에 3번 안전보실의 정상 유지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의결로 틀렸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중지를 통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체를 꼬아놓은 거예요. 자,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방산업체에 전력 용수주로 물자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쟁의는 금지합니다. 그때 생산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비 업무에 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분들도 쟁의를 금지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39번. 필수 요지 업무와 필수 요지 업무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로 철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각종의 그 필수 공익 사업 중에서 필수 유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때 통신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는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때 쌍방이 체결하는 건데 서면 체결해야 되고요.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체결이 안 됐어요. 안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좀 체결이 안 됐으니까 결정해 주세요. 이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 쌍방이나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의 내용들은 그러면 누가 이걸 이제 결정해 주는 거냐? 여러 노동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중에 하나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노동위원회는 분과별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중에 공익사업에 대한 그런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을 해요. 이 내용도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이죠. 5번의 내용이 틀린 겁니다. 원래 이게 필수 유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쟁의 전에 누가 근무합니다. 노동조합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보하지 않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냥 이제 지명을 해서 통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노동위원회가 이걸 하는 구조가 아니고 원래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보해 주는 구조인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통보하지 않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제 지명하고 통보해 주는 구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개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살쾡이 파업을 금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2번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3번은 찬반투표는 이걸 거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쟁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쟁의하게 되면 그 쟁의에는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직장폐쇄는 항상 대항성과 방어성이 사유입니다.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단행을 해야 돼요. 자,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은 원래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달라고 파업하는 거 금지하고 있어요. 단지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체배회라든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파업 기간 동안에도 임금 지급하겠습니다. 그 합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가 없으니까요. 이걸 달라고 파업하는 것, 요거는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에 대한 규정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조정에 대한 내용인데 조정은 뭘 조정하는 거냐? 이게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겁니다. 노동쟁의. 원래 조정의 대상이 노동쟁의입니다. 주장의 불일치론이 발생한 이제 분쟁 상태, 이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이걸 조정하는 거니까 이 조정을 뭘 가지고 하는 거냐, 이 기본적인 논리만 이해하시면은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4번 노동쟁의의 조정이 요거는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42번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적인 조정도 있겠지만 사적인 조정도 있습니다. 사적 조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을 받을 수 있냐 문제인데 우리 법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이제 수수료, 수당협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단협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생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기구가 노동위원회거든요. 행정안생이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의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단체배합과 같은 효력입니다. 재판상황이 아니고요. 단협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는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제 의견이 아니고요. 의견을 듣는 것이고 또 중노위가 아니고 중노위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노위가 이제 노동에 관한 긴급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체 없이 중재가 아니죠. 이거는요. 이건 조정. 원래 처음 하는 거는 중재가 아니고 조정이에요. 조정하다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중재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조정을 개시를 해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분호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아니에요. 이걸 주장하는, 이게 분호입니다. 주장하는 근로자 혹은 노조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출석에 대해서는 직권도 가능하죠. 직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원래 분호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하지만 그게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만약에 분호에 대해서 확정된 명령이 떨어졌어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분호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긴급 이행명령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되는 거고요. 요 신청권자의 신청 이런 게 아니고 사용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이제 이 행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은 이제 누가 이거 긴급이행명령을 이제 신청하는가 하면 중노위가 신청하는 겁니다. 중노위가 신청하는 구조고요. 중노위가 신청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이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이행명령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문제를 꼬아서 만들어낸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벌 규정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행위자를 처벌할 뿐 아니고 행위자를 감독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행위자에 대한 주의 감독을 잘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법 규정상으로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4번. 자, 이것도 특이하게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46번까지가 노동조합법이고 나머지 4문제가 개별법이었는데 이제 43번까지가 노동조합법, 나머지 것들은 다 개별법으로 채워지게 된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 참여법을 2문제를 냈어요. 자,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노사협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보고, 협의, 의견합니다. 그때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은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외우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협의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건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결사항은 외우셔야겠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이것들은 의결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 가장 또 하나의 약점은 이걸 해결할 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결 안 됐을 경우에, 해석이 없을 경우에, 이게 단체 협약이나 교섭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 그런 회의는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임의중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가능한가 하면 노동위원회 가서 임의중재 받는 것도 가능해요. 노동위원회가 이것들을 중재해 주세요.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웬만해서는 처벌장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잘해보자 이런 법인 거니까 처벌장이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1,000만 원의 벌금, 뭐 500만 원의 벌금, 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경우에 노사협의 설치를 이제 정당한 소요 없이 거부하나 방해하게 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도 노사협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노사협의 위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자, 위원 제한이 있습니다. 3인 이상 10인 이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시행령이에요. 결혼 생기게 되면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합니다. 근데 이제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전 그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득표수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시간,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법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번은 4번이 틀린 지문이죠. 근로한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업무 수행할 때 기본적 편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 노동부 장관 소속입니다. 맞아요. 이게 업무 수행은 독립적으로 하지만 소속은 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특별노동위원회가 해서 이 특별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선언노동위원회 있거든요. 선언노동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으로 두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아래 지금 선언노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호위의 특별한 한 노동위원회인 거죠. 그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중노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어떤 입법권, 뭐 이런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노위 위원장이 관련된 독립적인 수행을 위한 예산, 인사, 교육, 훈련, 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동부 장관 소속이 돼 있지만 노동부 장관이 개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입하게 되면은 독립성을 상실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속은 노동부 장관 소속이지만 각종의 이런 내용들은 총괄하는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내용들이 공익위원이 됩니다. 공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뭘 하시는가 하면 심판사건, 그 다음에 차별적인 처우 시정 사건 할 수 있고요. 조정사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이건 틀린 거죠. 정답은 기억니은 뒤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구조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7번을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법이 또 두 문제가 나왔네요. 올해 47번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도 조직에 대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제가 나눠드린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굳이 뭐 조직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직 문제까지 올해 문제는 나왔습니다. 사무처를 두고요. 이제 중노위하고 이제 진노위는 사무처를 두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진노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국을 둡니다. 그러니까 중노위는 사무처를, 진노위는 사무국을 두는 거죠. 이제 그거 틀렸고요.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 겸직합니다. 겸직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이런 위원장이 있거든요. 이런 위원장들은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화해안을 수락하게 되면은 이제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취하 조서가 아니고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 조서는 재판 상하위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맞죠? 5번이 노동위원회 부분별위원회 회의는 5번이 틀린 거죠. 5번이 틀린 이제 잠깐만요.
예, 맞죠, 맞죠. 부문위원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헷갈리게 봤네요. 노동위원회는 이게 전원회의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문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별 위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전원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이제 개의합니다. 하지만 부문별위원회는 숫자 작거든요. 심판위원회 3명이고요. 조정위원회 3명이거든요. 그때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3명인데 한 명이 빠졌다. 그럼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맞습니다. 이건 전원회의가 아니고 부문별위원회 회의. 이 경우에는 전원 출석이 돼야지만 개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5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48번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 내용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의무에 위반해서 안 된다. 이 내용을 두고 있고요. 이 교원노조법에는 이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에는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이제 5급 이상 가입 안 된다. 이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직급 제한은 삭제했어요. 하지만 직무에 대한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교정이나 수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노조에 가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협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법령 예산에 충돌될 경우에는 단협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돼 있거든요. 근로조건이. 따라서 법률과 충돌할 경우에는 단협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과는 다른 거죠. 자, 3번도 이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은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대표 같은 경우에 대내 위임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부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부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대내 위임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구조에 원래는요, 할 수 없다? 아닌 거죠.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넓게 대내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교섭이 연례되게 되면 중노위에 둡니다.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와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중노위에 이걸 두는 구조고요.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교원의 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최근에 바뀐 거죠. 원래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직한 분들은 가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꿔서 퇴직한 분들도 규약으로 정했으면 가입 가능하다. 이제 만들어놨죠. 가능하고요. 전임자는 그 기간 중에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급이나 그 밖에 불이한 척을 하지 못하는데, 요거는 혹시 2024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올해 문제로 이해하시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 좀 다른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지마다 요걸 수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3번이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조정은요, 양쪽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 신청하더라도 조정을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양쪽이 아니고 한쪽이 하더라도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이 틀린 지문.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게 되면 중노위는 중재를 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재 지정의 내용들이 위법하거나 올권이다 할 때는 10월 이내에 중노위 위원장을 필요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0번의 연역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역 문제는 신기하게 매년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연역 문제까지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노동법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연역 정도까지는 좀 내보자.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연역 문제를 냈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도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에 우리나라는 91년도에 이제 152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률에서 교원노조법이 있고 공무원노조법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이 먼저 이제 제정이 됐고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공무원노조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건 순서를 거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와그너법은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법이죠. 와그너법을 통해서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맞습니다. 또 하나 와그너법은 노동위원회 제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개수한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재헌헌법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헌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익균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익균조건 기본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과거의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그런 기본권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 2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시행조항이 좀 추가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속법령의 숫자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판례 내용이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지문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작년과 좀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부속법령의 그런 범위들이 늘어날 것으로 나니까 혹시 내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은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4개의 개별 법률들이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득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참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라든지 그런 눈들이 더 높아졌기를 좀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